소설의 구조를 먼저 볼게요. 이 소설의 구조 설명을 통해서 오늘 해야 되는 개념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설은 작가가 쓰는 거죠. 소설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소설에선 작가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죠. 작가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담아서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주제의식을 반영하도록 해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해요? 서술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지. 서술자가 독자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야기를 서술자가 전달하는 거지, 독자에게. 그쵸? 서술자는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뭐를 관찰합니까? 이야기를 관찰해요. 근데 이야기는 결국 뭐야? 사건이야. 서술자는 이야기 사건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 즉 여기서 사건이라고 부를 만한 건요, 그 중심이 뭐냐? 갈등이에요. 이거 제가 이전에 다 이야기했었던 거죠. 그렇죠? 소설의 중심에 뭐가 있다? 갈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때 무엇 중심으로 읽어줘야 돼? 갈등 중심으로 읽어줘야 돼. 갈등이 없는 소설도 있나요? 있긴 있죠. 일부 사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례는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것들. 뚜렷한 갈등이 없죠. 소년하고 소녀가 만나서 풋풋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다가 소녀가 죽고 끝나지, 그 소설이. 뚜렷한 갈등이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대부분의 소설은 다 갈등을 갖고 있죠. 내적 갈등을 갖든 외적 갈등을 갖든. 소설과 굉장히 유사한 장르인 영화를 봐도 갈등이 안 나오는 영화는 재미가 없죠.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2시간 내내 친구들끼리 모여서 계속 게임하면서 즐겁게 노는 장면만 나와. 그럼 그 영화를 2시간 동안 볼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우리가 다 같이 소풍을 가. 재밌게 놀고 집에 돌아오는 이야기는 행복하긴 하지만 그거는 소설이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니야. 소설이 될 만한 이야기가 되려면 우리가 같이 소풍을 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걸 먹이기 위해서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밖에서 놀고 있어. 뭐 수영도 하고 공놀이도 해. 그러다가 음식이 잘 안 만들어져 갖고 왜 이렇게 안 나와요 하면서 주방문을 열었는데 어떻게 내가 죽어 있어야 돼. 그리고 각각 다른 시간에 모두가 한 번씩 주방에 들어왔던 거야. 아, 난 손 씻으러 갈 거야. 아, 난 선생님께 뭐 얘기하러 갈 거야. 한 번씩 다 갔다 왔어. 그러니까 모두가 다 들어온 적이 있어. 근데 내가 죽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소설이 좀 재밌어지죠. 뭐가 있으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자, 근데 갈등은 어떻게 일어나냐? 먼저 중심 인물이 있어요. 중심 인물이 있어. 그리고 중심 인물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중심 인물에게는요, 반드시 소설 안에서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욕망은 그냥 중심 인물이 하고 싶은 것이야. 어떤 학생은 숙제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원한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나의 욕망은 뭐야? 생존이야, 생존. 그 이야기에서. 나는 뭐 하고 싶어? 살고 싶어. 자, 중심 인물에겐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심 인물의 욕망을 뭐 하는 존재가 있을 거야? 방해하는 존재가 있을 거야. 이로부터 뭐가 생기는 거야? 이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나는 생존하고 싶어. 근데 다른 누군가는 날 죽이고 싶어. 그럼 이게 충돌하잖아. 여기서 뭐가 생겨? 갈등이 생겨. 그 갈등은 뭐로 발전할 거야? 사건으로 발전할 거야. 사건의 핵심은, 그러니까 매력적인 사건은 매력적인 갈등이 있어야 되고, 매력적인 갈등은 공감 가능한 욕망이 그 안에 숨어 있어야 돼. 칠판에 매달려서 벽을 기어다니고 싶은 욕망이 있어. 근데 칠판에 매달려서 벽을 기어다니지 못하게 나를 붙잡는 사람이 있어. 이건 특이하긴 하지만 그렇게 공감 가능한 욕망은 아니죠. 누가 여기 칠판에 매달려서 기어다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 그냥 냅둘 것 같아. 좋은 구경이니까. 오, 유튜브 각 이러면서 찍을 수도 있겠죠. 중심 인물의 욕망을 방해하는 존재로는 일단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인물이 있을 수 있죠. 가장 흔하게. 얘가 빌런이죠. 하지만 인물 대신 뭐가 올 수도 있어? 그 사회가 올 수도 있죠. 아니면 뭐가 올 수도 있어? 자연이 올 수도 있겠지. 아까 투모로우 같은 것들이 맞나? 투모로우가 자연재해였나? 아니면 외계인이었나? 자연재해지, 그렇지? 자연과 인물들은 어떻게 생존하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고. 근데 자연재해가 오니까 어떻게 다 얼어버리잖아. 자, 여기 운명이 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기 자신이 빌런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자기 자신이 방해하는. 2가지 욕망이 같이 있는 거죠. 나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 근데 동시에 나는 이 지우개가 너무 탐나. 있을 수 있잖아. 내 마음 안에 도둑질은 나쁜 거야 라는 마음과 함께. 그것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잘 이야기했습니다. 요게 뭐예요? 요게 내적 갈등이죠. 그리고 요게 뭐야? 외적 갈등이죠. 내적 갈등으로부터 어떤 사건이 진행이 되겠죠.
내가 저 내적 갈등을 보이다가 참지 못하고 지우개를 훔칠 수도 있는 거고, 참아서 지우개를 훔치진 않았지만 그때 지우개를 훔치고 싶었던 어떤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른 사건을 벌이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기억해 주세요. 중심 인물은 욕망을 갖고 있고요. 이 욕망은 무언가에 의해서 방해받습니다. 그걸 방해하는 존재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방해하고 있다면 내적 갈등이고, 내적 갈등이 사건의 이유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가 갈등의 이유라면 외적 갈등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사건은 이렇게 중심 인물의 욕망과 갈등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사건에 영향을 끼치는 건요, 소재도 있어요. 그리고 사건에 또 영향을 끼치는 건요, 배경도 있습니다. 이 배경은 공간적 배경이 있고요, 시간적 배경도 있어요. 요것들도 사건에 의미를 부여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억하실 건, 요 사건은요 이제 어떻게 될 거야? 점차 진행될 거야. 어떻게 진행될 거냐?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냐? 요 갈등으로 이해하면 돼요. 갈등으로. 이거는 달리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갈등의 진행 과정. 보통 발단에선 인물과 배경이 소개돼요. 인물을 소개하면서 인물의 욕망을 짐작하게 하고, 배경을 통해서 그 장면을 구체화시키죠. 그리고 전개에서 어떻게 돼? 드디어 갈등이 시작되죠. 위기에선 갈등이 고조돼요. 절정에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죠. 결말에선 갈등이 해결 혹은 해소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되는 개념은 일단 소재예요. 소재. 이 소재는요, 어떤 사건을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갈등을 발생시키거나 고조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인물의 어떤 욕망이나 심리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소재 자체에 작품의 주제에 대한 주제와 관련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포인트예요. 자,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돼.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사건이 발생할 거야. 근데 그 전에 여기서 이런 사건과 뭐 이런 사건을 보여줘. 그럼 얘네 합치면 이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사건과 이런 사건을 미리 보여줘. 그러면 얘네가 나오면 뭐야? 아, 이 사건이 개연성이 있구나. 벌어질만 하구나.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구나. 필연성이 있구나. 필연적이구나. 즉 떡밥을 던지는 거야. 그 떡밥을 회수하면 이야기가 굉장히 완결성 있게 느껴지죠. 요렇게 어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보여주는 단서를 뭐라고 하냐? 이걸 복선. 예. 복선이라고 합니다. 아니, 떡밥이지. 떡밥인데 우리가 문학 시간에 자, 이건 떡밥입니다. 학교 시험에 나오면 이걸 뭐라고 하는가? 떡밥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복선이라고 해요. 복선. 그럼 복선은 어떤 기능을 하냐? 이후의 사건을, 이후의 어떤 상황을 암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복선과 암시예요.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이런 법칙이 있죠. 바닥에 떨어진 총알 한 방이 카메라에 잡혀. 그럼 반드시 그 총알은 사용되어야만 해. 그러지 않으면 그건 무의미한 장면인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액션 영화나 추리 영화 같은 데 만들 때 무조건 지켜야 되는 법칙 같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총알이 떨어진다 하나? 그러면 반드시 그 총알은 사용되어야 돼. 중에. 그리고 이 복선은 어떤 기능을 한다? 암시의 기능을 하는 거야. 암시의 기능. 작가는 서술자가 이야기를 관찰해서 독자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럼 서술자는 기본적으로 누구야? 이야기 전달자야. 그렇죠?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야. 전달하는 사람. 근데 고전 소설을 보면, 현대 소설도 그런 경우가 일부 있긴 하지만 주로 고전 소설에서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 오버. 어떻게 오버하냐? 이렇게 오버합니다. 서술자가 사건에 대해서,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의 평가를 노출하는 거야. 서술자가 단순하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야기에 너무 빠져갖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나쁜 놈. 아이고 너무 슬프다. 이런 말이 나오면 누가 슬퍼하는 거야? 서술자가 슬퍼하는 거야. 서술자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고 갈등을 전달해야 되는데, 서술자가 그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인물을 평가한다거나 상황을 평가한다거나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 서술자가 이야기에 개입한 거잖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서술자의 개입이 되는 거야. 독자는 사실은 서술자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 건데,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노출해요. 자,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 망극함을 어찌 측량하리요? 이거 뭐야? 그 망극함을 측량할 수도 없다는 얘기잖아. 너무나 망극하다는 얘기잖아. 이건 누구 생각이야? 서술자의 생각이야.
맞아. 서술자의 생각. 서술자가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노출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서술자의 개입 혹은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서술자의 개입 혹은 편집자적 논평. 제가 나중에 더 길게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질문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서술자의 개입이 있고요. 서술자가 개입을 해요. 근데 서술자가 개입하는 첫 번째 방식이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편집자적 논평은 어떻게 하는 거냐? 서술자가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뭐를 하면 되는 거야? 논평. 논평이라는 거 결국 뭐야? 평가를 하는 거야. 너무 슬픈 상황이다. 너무 망극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그럼 뭐가 있을 수 있냐? 서술자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노출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슬프다. 춘향이가 매를 맞으니 너무나 슬프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세 번째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 독자에게 말을 걸 수도 있어요. 아이고 독자 여러분 이것 좀 보시오. 이렇게. 진짜 말을 건다는 게 아니라 이것 좀 보시오. 네 번째 뭐 할 수 있냐? 이야기의 흐름을 끊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야? 각설이야. 이야기하다가 각설하고 어쩌고 저쩌고. 자, 요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서술자의 개입 안에 편집자적 논평이 크게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다 얘기하지 않은 건 이거 제가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이거는 따로 길게 1시간짜리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그냥 편집자적 논평을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제가 말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거 1번 문제 답은 O죠. 근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내가